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제게 하고 싶은 말,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 2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끝번호 9992 쓰시는 분, 김어준 버리고 왔어요. 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끝자리를 0232번 쓰시는 분. 시사 피오나 요정 노변호사님, 수도권 비가 많이 오는데 부득이하게 직업상 비를 맞고 일하시는 성소노동자, 교통경찰 아저씨 등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네, 정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또 쏘아 올렸다고 하죠. 이번에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 대체 어떤 의미로 쏘아 올린 걸까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와 잠시만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북한이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죠. 엿새 만에 다시 쏜 건데요. 합참은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이 수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발사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도대체 뭘 쏘아 올린 건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예, 좀 아쉽네요. 네. 예. 그 아직 발사 시각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발표가 안 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요? 지금 분석 중에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 레이더라든가에서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궤도 추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발표를 하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쏘아 올린 발사체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수발의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난번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2발 발사했으니까. 네네. 또는 지난 5월 4일 날 북한이 그 당시에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련장, 그러니까 300mm 장사정포도 이렇게 발사하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그 궤적이라든가 거리, 이런 특징을 이렇게 잘 분석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사체하고 미사일하고 정확히 좀 뭐가 틀린 거예요? 간단하게. 발사체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죠. 결국엔 로켓으로 날아가는 건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밀 유도무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장사정포는 각도만 입력하면 타원형을 그리면서 그냥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그러니까 첨단 정밀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발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 그러면 좀 더 공격용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모두가 공격용이긴 한데 정밀도라든가 사거리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이런 식의 북한의 행동이 안보리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보리 결의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니까 탄도미사일이면은 당연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로켓포 같이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도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위반인데 이것에 관해서 안보리가 추가 대응을 한다던가 새로운 제재를 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만 해왔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도 우리가 알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그 간격이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도 또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아서요. 도대체 왜 북한이 이 시점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속내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목적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의 발표 내용은 우리 군의 연합군사훈련과 전력 증강이에요. 첨단 무기 체계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표면상의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면에 있는 것은 결국 미국하고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싶다 하는 속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기가 어렵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해라,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연합군사훈련을 올해보다 더 크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트집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상당히 강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미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면 미국을 향해 쏠 것이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그 미국과는 지금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그 훈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는데, 이런 식의 도발을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 이런 거를 그냥 중단시킨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보다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는데, 네. 미국과의 대화, 훈풍이라고 보기엔 좀 이르고요. 바람은 네. 부는데 바람이 아직은 차가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이 아직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입장이 5월 달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약간 유연은 해줬어요. 그래서 네. 나오는 이야기가 동결 거래, 네. 동결 딜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더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에서는 아직 제재 완화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마 북한은 그 부분까지 얻어내기 위해서 실무 협상을 거절하고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오늘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 판문점에서 미측하고 북측하고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곧 실무회담을 재개하겠다. 아주 가까운, 베리 수는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도발대로 우리가 네.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대화는 대화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한을 공격하겠어, 이런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어쨌든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목소리 언제 들어도 차분하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가 임박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D-이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에 해당하는 일본 가기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다.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게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가기에서 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정부는 백색 국가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건데, 어제 주무부서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민, 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주요 품목의 수급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제때 제공하고요. 또 국내 생산을 더 늘리고 조개 국산화 등을 위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거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해서 핵심 품목의 자립화, 또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서 해당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별 이 설명회를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가 항공사에 이어서 대형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을 단축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비용 항공사에 이어서 이제 대형 항공사들도 잇따라서 일본 노선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오는 9월 3일부터 현재 주 3회 운행 중인 부산과 삿포로 노선 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아시아나항공도 9월 중순부터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로 향하는 항공기 대형 기종에서 작은 기종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저가 항공사는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TA항공, 오이타와, 구마모토, 사가행 노선을 또 이스타항공은 오사카, 삿포로행 노선 운항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진에어는 오늘 10월부터 후쿠오카 노선을 매일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이 같은 노선 축소는 최근에 일본산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이 지방 현지 언론의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홋카이도 이 지역의 호텔들이 한국인 관광객 감소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도 오키나와현은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서 39%에 달하는 최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 철강 제품에 대해서 연례 재심을 했는데요. 넥스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38.87%를 제야제강에 대해서도 22.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다른 업체들도 이 중간 수준인 29%로 관세율이 정해졌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넥스틸의 경우는 1.6배, 제야제강은 2.1배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이 송유관이라는 건 유전이나 이 원유, 가스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철강 재료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3억 5천만 달러 규모 송유관을 미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중견기업이 많아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여러분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친족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범죄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가족의 압박 때문에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사건 와이파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선 친족 성폭력의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이죠. 서울 해바라기 센터의 박혜영 부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네. 먼저 그 친족 간 성폭력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그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매년 그 전체 가해자의 11%에서 약 15% 정도가 친족으로 나타납니다. 네. 또 아동 청소년 경우는 이보다 약간 더 높은데요. 그 여성가족부가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범죄 장소가 집이 가장 많았고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없이 가족 및 친척이 약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명 중 2명꼴로 피해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거죠.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친족 성폭력 가운데 가해자가 오빠인 경우가 사실 많은데 오히려 이건 신고율이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네, 왜 이제 부모가 가해 아들 편에 서냐는 거죠. 부모가 가해 아들 편에 서는 이런 가족이니까 이런 가족에서 오빠가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자행한다는 겁니다. 네. 즉, 그 남성 중심적인 그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자란 아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가 아들인 자신 편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서 오빠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라고 해도 내 아들은 딸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족에서 오빠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제 부모가 이 정도로 아들 중심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자녀인데 자녀를 감옥에 가도록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일어나는 건수보다 훨씬 적게 외부로 보고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사건을 몇 개 맡아본 적이 있어요. 오빠가 동생, 여동생에게 이런 성폭력을 가하고 집에서 이제 이걸 쉬쉬하고 막으려고 하는 노력 보이는 문제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부모가 직접 나서서 경찰에 접근을 막기도 하고 이제 딸이 신고를 하더라도 딸이 신고 못하도록 압박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참 속상한데요. 부소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늠이 좀 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상담을 해보신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가족 속에서 당하는 2차 피해죠. 그러니까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 편에 서지 않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 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죠. 넌 왜 이제 말하니? 왜 저항하지 않았니? 뭐 이런 비난에 대한 분노, 슬픔, 무망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가해자 보호에 급급해서 피해자 보호가 안 되면서 피해자는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아는 단어, 그 근친상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일부 성인 간에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동 청소년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친강간이라고 말해야 되고 때로 그 가족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거는 여러 그 통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막상 이런 피해를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에 노출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성폭력,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 경우는 빨리 그 신뢰할 만한 어른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되고 그 정도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가 돕지 않는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해바라기 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도 그 친족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외부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이 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가해자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저희는 피해자 지원만 하고 가해자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 피해에서 이제 예를 들어 오빠가 가해자인 경우 또 가족이 이 그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 역시 그 치료로다가 치료적인 개입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족 치료를 통해서 일부 이제 이 가족의 일환으로 가해자 가해 오빠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영 서울 해바라기 센터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도 절묘한 케미를 보여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갑자기 스튜디오가 막 밝아지는 느낌이 팍팍 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우리 그 박혜영 부소장님하고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는데, 뭐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오빠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 제일 난감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둘 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고율이 정말 낮고 이게 바깥으로 알려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게 사실 뭐 가족 성폭력이라고 조금 제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족 성폭력은 친족 성폭력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일어나는 데다가 가족들의 보호가 훨씬 더 탄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가족의 성폭력을 뿌리에 그 강간이다 혹은 뭐 근원의 강간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이게 특별히 우리 조금 전에 부소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사중압박, 사중구속이라고 봐야 돼요. 사중이요? 예, 네. 이건 또 동시에 사중폭력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몸의 폭력이 있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 있고요. 또 가족 문화가 함구하라는 가족의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도 이런 가족의 폭력이 노출되었을 때 수치로 여기는 이 문화적 폭력이 네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의 그 성적 자기결정성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건 저희가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깜짝 놀랄 정도로 가족들이 쉬쉬해서 가족 비밀로 만들거나 때로는 제가 만났던 아주 황당한 사례 중에 하나는 엄마에게 엄마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어머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의 가족 분화도를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윤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도 너만 입 다물면 되고 너가 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고 치마를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 거죠. 게다가 뭐 너 때문에 오빠가 감옥에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또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던데 팀장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많은 범죄 중에서요 암수율이라고 있어요. 암수율. 네. 그러니까 범죄가 실제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처벌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이제 암수율이라고 하는데 많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가족 간의 성범죄는 암수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보면 부모가 직접 내 아들이 딸을 이제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네. 제가 30여 년 근무를 해봤지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밝혀지느냐면 친구라든가 또 학교에서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편지라든가 이런 걸 밝혀줘요. 누구의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지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직접 신고를 못 하니까 그 딸을 익명으로? 대신해서 예. 편지를 써요. 수사기관에. 네. 그걸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이제 팀에서나 반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를 만나는 것까지는 성공을 해요. 네. 그런데 아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2차 진술을 하거나 면담을 하려고 하면 그 딸 자체, 피해를 당했던 딸 자체가 이 상담이라든가 면담이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협조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 성범죄 암수율, 가족 간의 성범죄는 굉장히 그 암수율이 높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하나 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뭐 수사를 시작을 하더라도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이제 결국 오빠하고 동생이다 예를 그렇죠. 들면 네. 그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네.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원래는 분리를 시켜요. 이제 네. 시설 보고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현재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뭐 일선에서 해봤지만 상담 의료 지원, 수사 지원, 그다음에 법률 지원, 그다음에 신변보,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보호시설 입소, 학업 지원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네. 또 피해자를 분리를 해놓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뭘 하소연하냐면 앞에 박혜영 부소장님이 굉장히 와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유리되고 분리되는 공포가 굉장히 극대화돼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커요. 이런 부분을 실제 당하지 않은 가족이나 피해자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일선에서 보면 그 피해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어떤 그 쉼터나 이런 곳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 가해 남학생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노영희 사회자 진행자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쉼터나 다른 시설로 격리를 시켜요. 네. 분리를 하는데 네. 결국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이나 배신감을 느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딸은 가족
한테 두고 그다음에 그 남학생 오빠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현재 시스템은 안 근데 그래요. 그거는 네. 좀 네.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족 내의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그 성폭력 가해자인 오빠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거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이 가족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이 가해자인 그 아들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모라면 사실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이 딸이 본인에게 있고 자기가 더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 가족의 일부인 이 아들이 뭐 분리된 상황에 있다 그랬을 때 네. 과연 이 부모가 이 딸을 과연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야단치고 그럴 수 그렇죠. 있나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피해자가 겪는 피해가 2중, 3중, 4중, 5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보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분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보호를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아동 청소년기부터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가족으로부터 이 딸이 딱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족의 문화, 가족 전체 핏줄로부터 퇴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심정적 퇴출, 정서적, 정신적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호자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가해 문화 속에 이 피해자를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네요. 양쪽을 네. 다 따로 분리를 해서 서로 간에 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실제 이 보호 상황 속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럼 싶어요. 저는 또 오히려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예를 들면 부모나 이 가족이 나를 보호할 거라 생각하면 나는 집에 남고 뭐 오빠를 딴 데 보낸다든가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식구 다 똑같아. 이러면 차라리 내가 딴 데 가겠어요라고 하든가. 어쨌든 피해자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더 이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알 테니까 그렇게 선택권을 주게 하는 그런 건 없나요, 현재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미 이런 가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대개 뭐 13세, 14세 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시점에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네네. 이 한묵에 대한 명령은 그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을 것이고 이 가족 문화가 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을 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성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는 네. 또 한번 살펴봐야 될 예, 문제일 예.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사 경험칙상 실제 사례인데요. 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대학생 그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했어요. 가족과 분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아이가 그 보호시설에서 있다가 가족과 유리되는 그런 어떤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해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그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연락을 해서. 근데 그 선배가 혼자 사는 선배였는데 결국 여기 어떤 게 이제 또 드러나면 2차 피해가 그루밍 우리가 보통 범죄를 네, 하잖아요. 네. 내가 너를 보호해줘라고 이제 하는 형태에서 결국은 그 여학생을 또 성범죄를 또 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경찰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빠한테 성범죄 당하고 나중에 자기가 믿었던 그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선배한테 또 그런 부분을 당하니까 네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런 안타깝습니다.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될 그래야 그런 되겠습니다. 과제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피해자의 연령을 보게 되면 아동기 또 청소년기에 이런 그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척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실제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이고 이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점을 혹시 교수님 좀 아시나요? 그 이를테면 우리가 영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캠페인 그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당한 성폭력이 늙어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걸 성장기 과정에 뱀 구렁이 한 마리가 평생 이 여인을 어떤 식으로 사로잡고 몸을 감싸고 있는가 네. 이런 장면으로 노출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일종의 경종을 울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특별히 이 가족의 성폭력 속에서 이를테면 이게 내가 평생 끌어안고 가면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뭐 알려졌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오빠가 뭐 구속이 된다든지 처벌을 받거나 하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 죄책감까지 함께 끌어안게 됩니다. 그럼 난 어떤 사람이냐?
내 스스로도 보호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내 가족을 고발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부적절한 사람, 그리고 내 평생 살아가면서 이 기억은 몸의 기억이자 동시에 머리의 기억이고 또 핏줄의 기억이기 때문에 네. 잊혀지지 않는 상태로 맨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상황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위축감 느껴질 것이고요. 아.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이성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믿음이 박탈된다는 건 세상에 대한 믿음이 박탈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한 개인에게 미칠 평생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정말 봐야겠죠. 정말 끔찍한데 팀장님 그 네. 피해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2차 네. 그루밍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가출을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2차 3차 범죄에 또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앞에 그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네네. 첫 번째 이제 이게 쉼터로 가거나 집에 있더라도요. 이런 가족 간의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에 가출이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네. 가출이 일어나는데 그다음에 오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를 하느냐면 성매매 행태 이런 쪽으로 길을 빠고요. 또 고등학생이고 또 대학생인 경우도 있어요. 대학생 초년생인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니까 결국 유흥업소로 가는 형태. 최초에는 이제 알바를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 현상 때문에 유흥업소로 나가고 그다음에 앞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마치 자기가 보호자인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그다음에 길들이고 나서 이제 성범죄를 하는 건데 정작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요. 이 피해를 당한 아이가 내가 성범죄를 당한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준 분인데 왜 저 사람이 가해자냐고 오히려 항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보면 나중에 그때서야 내가 성범죄 피해자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2차, 3차, 4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가족 간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도 정말 전반적인 대책을 평생 트라우마 대인 기피증, 남성 혐오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소년반 환경조사서나 그다음에 이런 걸 작성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범죄를 재범을 했던 아이들을 보면 반드시 어렸을 때 성범죄를 당한 아이들의 후유증이 크게 나오는 이런 게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금 발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중요한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피해자의 빠른 치유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인식 개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뭐 가족 간의 성폭력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엄연한 범죄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가족 간의 이 보호 차원이라는 건 이건 사실 범죄 은닉이고요. 가족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실상 집단 린치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이런 기본적인 인식 변화 많이 와야 될 거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런 숨길 것이 아니라 부끄럽더라도 내놓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캠페인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물리적인 분리나 정신적인 치유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적어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치유가 됐다 싶을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네. 특별히 아직 뭐 쉼터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쉼터에서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이게 바로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팀장님도 10초만 말씀해 주세요. 네, 10초. 이 성폭력 금문제 특례법에 보면 친족관계 강간 경우는 이제 7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해라. 네. 원정주의 처벌하지 말고 네, 그래야 처벌을 사회 경각심을 주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일조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일단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에는 호날두 사태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7681 문자 쓰시는 분이요. 백기종, 이호선 두 분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교수님 전화 한 통 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교수님 좋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우선 얘기 들어보고요. 제가 나중에 이호선 팀장 교수님께 전화 연락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소장님하고 함께 짚어보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뜨거운 스포츠 뉴스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 분노로 뜨거워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분노 게이지 상승이군요. 네. 예, 이 유벤투스의 만행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유벤투스의 만행이라고 하면 유벤투스와 호날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기만한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만행이라는 이런 게 웬만하면 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어제 또다시 YTN의 단독 보도로 유벤투스의 상식 밖의 행동이 밝혀졌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26일에 경기가 있었고요. 이미 알려진 대로 유벤투스가 이 8시 경기인데 8시 4분에 경기장에 도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이나 이제 경기가 지체가 됐습니다. 이거 100번 사과해도 못하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유벤투스가 이 경기 시간, 그러니까 이 전후반 45분을 각각 전후반 40분으로 줄이자, 네. 하프타임 15분도 10분으로 줄이자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경기 시간 줄이자는 요구 자체가 좀 상식 밖의 요구인데, 이런 요구를 할 때에도 이 유벤투스의 이 파벨 네드베드 부회장이 네. 이 경기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위약금 내고 경기를 취소하겠다는 호언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 아나무인의 태도죠. 유벤투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니 경기 시간에 늦게 와서 죄송하면 사과를 해야지 자기네 피곤하다고 일방적으로 줄여라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리고 나 그냥 위약금 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와. 예, 이 정도까지 되니까 네. 한국에 와서 드러낸 이 유벤투스의 이 태도와 언행이 완전 네. 그 만행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스포츠라고 하면 사실 예의, 예절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소송과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제 그와 별도로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은 어제 유벤투스 구단에 항의 공문 보냈다고 밝혔는데 네. 유벤투스 구단뿐만이 아니라 이 유벤투스가 소속이 된 이탈리아 프로축구 일부 리그를 우리가 세리에 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리에 A. 이 세리에 A하고 이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네. 이 항의 공문과 유벤투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규탄하는 문서를 발송을 했고요. 네. 그리고 26일 경기를 관람했던 관중 2명이 네네. 이 주최 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해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이 소송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과 별개로 이 티켓을 구입하는 관중 2천여 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또 다른 변호사 한 명은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또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발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기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는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한국 팬들의 분노가 엄청나다 이걸 보도를 했을 텐데요. 예. 우리 이제 팬들의 분노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들끓고 있고요. 여론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유벤투스의 이 지각 사태 또 호날두의 노쇼로 인한 한국 팬들의 분노를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이탈리아 언론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유벤투스 구단도 분명히 한국 팬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유벤투스 구단이 알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그러니까 주최 측인 더 페스타의 로빈장 대표의 말을 빌어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 로빈장 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벤투스가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난 뒤에 유벤투스 구단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벤투스 구단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유벤투스 구단은 현재 경위를 파악해서 위약금 지급과 공식 사과 여부 등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더 페스타 측에 좀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유벤투스 구단이 무슨 경위를 파악할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저지른 잘못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없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경위 파악은 내부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수습에 나서는 거고. 네네. 이 호날두 노쇼하고 경기장에 지각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유벤투스가 경위에 어찌됐든 우리가 잘못을 했다라고 사과부터 하고 나중에 경위를 설명해야지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공식 사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 축구 팬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팬, 특히 한국 축구팬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호날두는 난 중국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의 또 SNS를 올렸다고 하는데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건지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왜 이러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저는 유벤투스 구단의 대응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 축구 팬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벤투스 구단도 그렇고요, 이 호날두도 그렇고 속마음으로는 뭐 한국 축구나 한국의 축구 시장을 우습게 알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들의 마음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한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완전히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국제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속마음이야 뭐 어떻다 치더라도 일단 공식적인 태도에서는 이 사정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한국 팬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의례적인 태도나 절차가 일단 나오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식적인 태도나 절차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우리 팬들이 상당히 괘씸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이렇게 한국을 대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 등은 철저하게 해야지 되겠고요. 실질적인 손해를 줘서 그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고발, 이 수사의 결과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계약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었고 그들이 약속을 안 지켜도 위약금이 너무 적고 또 실제 아마도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분쟁 해결을 그 나라나 뭐 어디 외국에 있는 법원에서 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상당히 재판도 오래 가게 되고 현실적인 결론을 못 내리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사실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소장,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몸의 기억이자 머리의 기억이자 핏줄의 기억이다. 오늘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호선 교수가 한 말이죠. 우리 사회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더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